2살 때 박스에 버려져 시골 할머니 손에서 자란 생삼둥이 아이들이 성장 끝에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봄이면 개나리가 노랗게 물드는 외딴 곳.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동네 길가에 낡은 종이 박스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런 보호자도 없이 방치된 새 아이, 아직 말을 서툴게 뱉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생후 25개월 남짓된 생삼둥이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뭔 일이래.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69세의 정순이 할머니는 그날 새벽 부지런히 일어나 집 주위 길가를 쓸고 있었다. 그러다 그 박스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박스 위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아이들 좀 잘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단 2줄로 이루어진 그 편지는 너무나 비정하고 쓸쓸해 보였다. 아이들은 생삼둥이라고 하기엔 조금 달랐다. 한 아이는 큰 눈에 새하얀 피부를 가졌고 다른 아이는 동그란 얼굴에 웃는 모양이 사랑스러웠으며 세 번째 아이는 조용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아직 이름조차 알 수 없었지만 서로 꼭 붙들고 가만히 울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어이고 배고팠어라며 손을 내밀자 아이들은 겁먹은 듯 낯선 사람을 노려보았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이를 버린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워낙 인구가 적고 날이 밝기 전이라 몇몇 새벽 일찍 일어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누군가 내려놓고 바로 떠났을지언정. 마을에서도 가장 인정 많은 사람으로 통하던 분이 바로 정순이 할머니였다. 곧장 마을 이장 집으로 달려간 할머니는 상황을 이야기했고 이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신고는 해야겠지만 저희가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을까요? 시에 연락을 해보든지 보육원에 의뢰를 하든지 해야겠죠. 그러나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 애들이 너무 어려요.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이런 작은 애들을 지금 당장 시설에 맡기는 건 너무 가혹해. 결국 마을 사람들의 논의 끝에 할머니가 당분간 아이들을 맡아 돌보기로 합의되었다. 도시로 보내버리면 서로 낯설고 힘들 테니 우선 이곳에서 지켜보자. 어차피 그 부모라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을 것 같으이라는 게 사람들의 말이었다. 할머니는 울상짓는 아이를 보고 슬픈 마음에 결심을 굳혔다. 내가 있잖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새아이는 정순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부엌 문턱도 넘기 힘들 정도의 키였지만 금세 고구마나 감자를 할머니 곁에서 깨작깨작 먹는 법을 배웠고 서로 손을 잡고 마당을 맴돌며 작은 발걸음을 뗐다. 할머니는 생삼둥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기로 했다. 너는 하윤이라 하고 너는 할인이라 하고 너는 하영이라는 얼마나 좋니. 일란성 삼둥이는 아니었지만 셋은 늘 붙어 다녔다. 떼를 쓰거나 보채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신기해했다. 저 애들은 서로 의지하는 게 몸에 뱄나 봐. 부모가 없어도 의젓하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누군가는 대견하다고, 또 누군가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에선 정순이 할머니와 생삼둥이 손주라는 표현이 자연스레 굳어졌다. 다만 할머니에게도 어려움은 많았다. 연금과 얼마 안 되는 텃밭 수익으로 생활하던 터라 아이 셋을 키우기엔 재정적으로 빠듯했다. 또 할머니 건강도 좋지 않았기에 아이들의 예방접종이나 병원 검진을 위해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일조차 만만치 않았다. 주변 이웃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었지만 그래도 등골이 휘는 건 다 할머니 몫이었다. 어느덧 하윤, 할인, 하영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다. 할머니는 읍내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는데 부모 이름이나 출생증명 같은 게 없어 애를 먹었다. 마을 이장과 함께 구청을 찾았지만 이미 오래전 벌어진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었고 부모를 찾지 못해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결국
할머니가 임시보호자 형식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의 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래도 유치원에서는 마을의 사정을 듣고 특별히 받아주기로 했다.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입학하면 안 되니까요. 보호자가 책임지고 서약하면 됩니다. 교사들도 그 사연에 안타까워했고 할머니는 머리를 조아렸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삼둥이는 더욱 활발해졌다. 하유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하리는 동요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하영은 조용히 책 읽기를 즐겼다. 셋은 성격이 달랐지만 서로 의지가 되었고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할머니가 주먹밥이나 김밥을 싸주면 유치원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늘 밝게 웃었다. 하지만 세상은 무심했다. 특별한 사연으로 태어나 특별한 이름을 붙인 아이들은 때때로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을 맞닥뜨리기도 했다. 쟤네 엄마 아빠도 업대라며 아이들이 수근거리고 동네 어른들 중 몇몇은 버려진 애들이라네 하며 흉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어린 하윤, 하린, 하영은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종종 마음이 울적해지는 날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론 안쓰러운 마음에 밤마다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애들이 무슨 죄라고? 그냥 건강히 자라다오. 그리고 할머니는 손수 조그만 글자를 배워가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예시하기 들려주었다. 얘들아, 너희는 내게 내려온 귀한 선물이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가슴이 콕콕 쑤시며 호흡이 곤란해졌다.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다. 다행히 마을을 지나는 이웃이 발견해 읍내병원으로 옮겼고 급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뇌혈관 쪽에 이상이 있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윤, 하린, 하영은 할머니가 집에 없자 크게 불안해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상황을 대략 감지한 아이들은 울먹이면서 할머니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주었지만 할머니는 언제 와요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해주지 못했다.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이들의 작은 가슴을 조여왔다. 병원에서 일주일가량 입원한 뒤 다행히 큰 수술까지는 가지 않고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로 호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을 주민들의 모금이 모였고 힘 닿는 대로 치료비를 마련해 할머니가 퇴원할 수 있었다. 하윤, 하린, 하영은 병원 문을 나서는 할머니를 꽉 끌어안으며 울었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말아요. 이 일을 계기로 할머니와 아이들은 서로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농사일을 줄이고 마을 복지회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비가 더 들어갈 텐데 아직 경제적으로는 막막했다. 시간은 흘러 하윤, 하린, 하영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셋은 할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우며 학교도 즐겁게 다녔다. 하윤은 글쓰기를 잘해 장문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하린은 노래와 춤의 재능을 보여 학예회에서 주목받았으며 하영은 과학실험에 푹 빠져 상을 탔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니? 할머니가 고생 많이 했구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시선은 일부에서 계속되었다. 간혹 교사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을 때 생삼둥이는 애써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나와주실까? 하지만 할머니 건강 문제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날이 많았다. 새아이는 할머니가 미안해할까봐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은 서운하고 외로웠다. 하윤, 하린, 하영에게 가장 큰 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찾아왔다.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안 좋아지며 병원에서는 고령인데다 뇌혈관계 질환이 재발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시기였고 성장기 특유의 예민함도 겹쳐 생활이 어지러웠다.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병원비 부담이 커지자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마을이장과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복지기관이나 후원단체에 연락을 시도했고
어느 비영리 단체에서 장학금과 생활비 일부 지원을 약속해 주었다. 덕분에 당장 끼니가 끊기는 일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도시로 이사해 병원에 더 가깝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러나 할머니는 내가 평생 살아온 땅을 떠나기엔 늦었어. 여기서 아이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삼둥이의 친부모 문제였다. 법적으로 여전히 행정 처리가 미완료 상태였고 주변에서는 혹시 나중에 부모가 나타나면 어떡하냐는 말이 나왔다. 할머니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곱씹으며 가슴 아파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애들을 데려가지 않을까? 애들이 혹시 친부모를 그리워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할머니 머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맴돌았다. 하윤, 하린, 하영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자기 정체성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두고 갔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할머니가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한 번씩 TV 드라마에서 유기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눈치를 보며 심란해지고 했다. 그렇지만 셋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 우리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어찌 보면 우리를 주워다가 키워주신 은인인걸. 하영이 말하면 하윤과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도 할머니를 위해 꼭 성공해야 해. 아직 어리지만 그 마음은 절실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할머니는 하윤, 할인, 하영을 불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얘들아, 혹시라도 너희가 커가면서 부모를 찾고 싶다면 할미를 원망 말고 언제든 말해. 나는 괜찮단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아휴,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할머니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하윤, 할인, 하영은 서로 손을 잡고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곁에 계셔야 행복해요. 부모 찾기보다 지금이 더 소중해요.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셋은 각각 학업과 예체능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냈다. 하윤은 영어와 국어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하리는 예술 동아리에서 노래와 춤으로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으며 하영은 과학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마을에선 쟤네들 정말 기특하네. 잘하면 대구의 명문고에 갈 수도 있겠어라는 말이 나왔다. 중학교 3학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할머니는 가까운 읍내의 고등학교로 가면 통학이 편하고 학비도 덜 들지 않겠니라고 했지만 선생님들은 재능 있는 아이들은 더 큰 도시로 보내야 합니다. 거기서 장학금이나 기숙사, 더 넓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다. 생삼둥이도 마음이 흔들렸다. 더 멀리 나가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할머니 곁을 떠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결국 하윤, 할인, 하영은 대구의 특목고나 예술고등학교에 도전하기로 했다. 학비와 생활비 문제를 걱정하자 중학교 교장과 후원단체가 협력해 장학금과 기숙사 정보를 알아봐줬다. 합격만 하면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고 학비는 지원받을 수 있어. 셋은 갑자기 열린 문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시골에서 도시로 가기 위해선 정보도 부족했고 학원비 또한 만만치 않았다. 또 할머니가 먼 거리를 오가며 뒷바라지에 주기도 어려웠다. 결국 학원은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온라인 강의, 그리고 독학으로 필기와 실기 준비를 해야 했다. 생삼둥이는 서로를 독려하며 밤낮 없이 공부와 연습에 매달렸다. 하윤은 문학과 외국어 부문 특기자를 뽑는 특목고에 지원했고 하리는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부문에 지원했으며 하영은 과학고에 지원했다. 선생님들은 세 사람 모두 가능성이 있다.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라고 응원했다. 할머니는 기도를 하듯 매일 두 손을 모았다. 우리 애들 부디 힘내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길래. 그리고 마침내 발표일, 하윤, 하린, 하영은 오래된 컴퓨터를 켜고 접속하여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다. 두 눈으로 숫자를 더듬던 하윤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셋 다 합격이야.
할인과 하영도 놀란 얼굴로 합격을 확인하곤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하하하,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을까? 이렇게 생삼둥이는 중학교 졸업 후 대구로 떠나게 되었다.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다. 이장님, 큰일 했소. 우리 시골에 이런 인재가 나다니. 주민들은 다들 할머니 집에 들러 축하 인사를 건네고 쌀이며 반찬이며 성의를 모아 생삼둥이에게 보내주었다. 할머니는 이 은혜를 어찌 감나하며 몸둘 바를 몰랐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생삼둥이는 기숙사에 머물렀다. 방학이나 명절이 되어서야 마을에 내려와 할머니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셋은 더욱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신가? 병원은 다니시고 계실까? 전화가 되면 밤늦게라도 할머니에게 안부를 묻곤 했다. 대구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하유는 특목고에서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서 적응해야 했고, 하리는 예술고의 경쟁이 치열한 무대 실습을 견뎌야 했으며, 하영은 과학고에서 복잡한 실험과 학업에 몰두해야 했다. 셋 다 한동안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 섞인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응원했고 할머니가 떠올라 포기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하유는 전국 문예대전에서 수상했고 하리는 무용 콩쿠르에서 동상을 받았으며 하영은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탔다. 세 사람은 다시금 주목받았고 학교에서도 그 시골에서 온 생삼둥이 참 대단하다 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커졌다. 함께 자라온 할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명절 때마다 마을에 내려갈 때면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하윤, 하린, 하영은 할머니 얼굴에 늘어난 주름과 가늘어진 손목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더 자주 내려오고 싶은데 학업도 있고 공연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한 번은 겨울 방학 때 하린이 예술고 방학 과제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노래 연습을 하던 중 마을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또다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기숙사를 뛰쳐나와 막차를 타고 달려가 보니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위중하지 않았지만 고령의 당뇨와 혈압이 겹쳐 체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의사는 이제 혼자 지내기엔 힘드실 겁니다. 적어도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거나 간병인이 있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골에서 그런 도움을 받는 건 비용이나 환경상 쉽지 않았다. 하윤, 하린, 하영은 고민에 빠졌다. 차라리 우리도 학교를 그만두고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하나? 하지만 할머니는 강하게 반대했다. 안 돼. 너희는 꿈을 이루러 대구로 간 거야. 나 하나 때문에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아니냐. 세 사람은 속이 상했지만 할머니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요양병원에 당분간 머무르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이 틈틈이 집을 돌봐주기로 했다. 하윤, 하린, 하영은 새 학기가 되자마자 다시 대구로 올라가야 했다.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공부와 예술, 과학 활동에 전념하려 했다.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워졌다. 하윤은 대학 입시에서 문예창작학과에 지원했고 하리는 공연, 예술학과에 도전했으며 하영은 과학기술학과에 지원했다. 별다른 사교육 없이도 셋은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인정받아 대구의 명문사립대에서 각 합격 소식을 받았다. 동시에 장학금을 약속받으며 할머니와 마을 주민들을 또 한 번 놀래게 했다. 졸업식 날 할머니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앉아 졸업식장에 참석했다. 우리 하윤, 하린, 하영, 졸업 축하해.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졸업장과 꽃다발을 안고 할머니 무릎 앞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생삼둥이는 더욱 할머니께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대학 진학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갔고 틈틈이 장학금과 공모전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했다. 의지할 부모도 없고 뒷배경도 없었지만
오히려 셋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대학생활 1학년 하윤은 캠퍼스 신문사와 문예 동아리에 들어가 글쓰기를 계속했고, 하리는 공연 연습실과 무대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오디션에 도전했으며, 하영은 과학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사이사이 할머니 안부를 챙기기 위해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가곤 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할머니 곁을 오래 지키기 어려웠다. 할머니는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생삼둥이가 올 때마다 기운을 내며 응원했다. 네 걱정 말고 대구에서 열심히들 해라. 내가 혹시 세상을 뜨더라도 너희를 키운 것만으로 내 삶은 행복했으니.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눈물을 쏟으며 할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저희 빨리 성공해서 할머니 모셔갈 거예요 라고 해대내었다. 2학년이 된 하유는 대학교 문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녀가 쓴 단편소설은 버려진 생삼둥이와 그들을 키워준 할머니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진솔하고 따뜻하며 인간의 내가 넘치는 작품이라며 극찬했다. 하유는 시상식장에서 상패를 들고 이 상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다. 이 소식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마을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했다. 하윤이가 나를 위해 글을 썼대. 아이고, 내 손주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다니. 몸이 아파도 할머니 입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한편 하리는 공모전이 아닌 오디션 무대에 도전했다. 학교 내에서 공연을 올리고 연극이나 뮤지컬 쪽으로 범위를 넓혀가던 중 우연히 드라마 OST 코러스 모집 공고를 접했다. 노래와 춤, 연기가 다 가능한 인재를 찾는다라는 말에 하리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그리고 치열한 찬트란의 끝에 최종 합격. 작지만 드라마 OST 코러스와 일부 댄스 장면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하리는 처음으로 제작진의 음향 스튜디오에 들어가 녹음했고 방송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을 맛봤다. 작지만 확실한 성취였다. 오빠, 나 TV 나왔다. 하리는 하윤과 하영에게 전화로 환성을 질렀고 둘도 기뻐하며 잘했어, 하리나. 이제 시작이야 라고 응원했다. 그 무렵 할머니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 의료진은 이젠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상태를 봐서 다시 요양병원이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하윤, 하린, 하영은 대학 강의를 모두 조정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제발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이제 막 꿈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고 생삼둥이 손을 잡았다. 난 너희가 잘 되는 것만 보면 돼. 걱정 마. 병실에서의 긴 밤이 지나고 할머니는 극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의사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며 놀라워했다. 하윤, 하린, 하영은 안 돼. 한숨을 쉬면서도 할머니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욱 결심을 다졌다. 하루 빨리 자리 잡아서 할머니를 모실 거야. 돈 걱정 안 하게 병실 BIP라도 쓰시게 해드릴 거야. 그렇게 대학 3학년, 하윤은 문학상에 여러 차례 도전했고 하리는 공연계 인맥을 쌓으며 차츰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하영은 과학연구로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셋은 좁은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밥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과 학식으로 때우고 새벽까지 글을 쓰거나 연습실을 빌려 리허설을 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하윤에게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공모전에서 주목받은 작품이 인상 깊었습니다. 장편 소설을 써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윤은 가슴이 뛰었다. 네,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큰 돈이 되는 거는 아니었지만 출판사가 먼저 러브콜을 보낸 건 엄청난 기회였다. 하윤은 할머니의 삶과 시골에서의 짐 이야기를 확장해 장편 소설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린에게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다. 한 뮤지컬 기획사에서 신인 오디션을 열었는데 그녀의 노래와 춤을 눈여겨본 스태프가 정식 캐스팅 제안을 했다. 조연급이기는 하지만 정식 출연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리는 결코 흔치 않은 기회임을 알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생각이 간절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영에게는 과학연구소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의 논문 초고가 학회에서 주목받으며 대학원 진학 추천까지 받았다. 하영은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할머니를 위해 더 큰 성과를 내야지라고 다짐했다. 세 사람이 각각 문학, 공연, 과학 분야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요양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다. 정순이 할머니께서 계속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본인의 의사가 강해 더 이상 말릴 수 없는데 보호자분들께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 고령인데다 할머니는 집이 그립다며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하윤, 하린, 하영은 고심 끝에 학기를 잠시 유예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시골에서 할머니를 돌볼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결정적 시기에 있어 활동을 중단하면 지금껏 쌓은 것을 놓아야 할 수도 있었다. 결국 마을 주민들과 상의한 끝에 할머니 집에 간병인을 간단히라도 고용하기로 했다. 비용은 세 사람이 아르바이트비와 공연 원고료, 연구비를 모아 충당하기로 했다. 간병인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인근 도시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이 월급을 받고 주 5일 정도 방문해 할머니를 돕는 형식으로 협의가 되었다. 할머니는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 했지만 생삼둥이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고마운 마음에 가슴이 벅찼다. 이후 몇 달간 할머니는 시골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생활했다. 상태가 나아지면 마당에 나와 햇빛을 쬐고 하윤, 하린, 하영이 주말에 내려오면 반갑게 맞았다. 세 사람도 바쁘긴 했지만 번갈아 가며 할머니에게 찾아갔고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라며 반겼다. 하윤의 장편 소설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출판사 편집자와 상의하며 원고를 수정하고 그림이나 사파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책 제목은 할머니의 새빛으로 결정되었다. 시골 할머니 집에 뿌려진 씨앗, 새알이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 제목에 하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실었다. 출간이 임박했을 때 출판사에선 광고와 홍보를 마련했다. 젊은 신인 작가의 감동 실화, 버려진 생삼둥이와 그들을 키워낸 할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인터뷰 요청도 따랐다. 하윤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나와 하린, 하영, 그리고 할머니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인터뷰에 응했다. 결국 도서가 출시되었고 인터넷 서점에서 예비 독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발매 첫 주부터 소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진심이 느껴진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SNS 블로그에서 호평이 쏟아졌다. 하윤은 며칠 만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반면 하리는 뮤지컬 무대에 서기 위해 매일 같이 연습실과 생활을 함께했다. 조연이라고 해도 대사가 있고 춤과 노래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 장면이 많았다. 배역을 완벽히 소화하려면 엄청난 노력과 체력이 필요했다.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 속의 하리는 점차 무대 체질을 익혀갔다. 드디어 공연 개막일, 하리는 조연, 역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보였다. 그녀의 노래와 춤 실력은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공연 종료 후 SNS에선 조연 중에 뛰어난 신인 발견이라며 찬사가 이어졌다. 담당 PD는 하리냥, 다음 작품에선 좀 더 비중 있는 역을 줄 수도 있겠어요? 라고 칭찬했다. 그 무렵 세 사람에게 또 다른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하윤이 출간한 책을 기반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TV 방송국의 제안이 온 것이다. 실제로 시골에서 할머니가 생삼둥이를 키운 장면을 취재하고 그들이 성장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토리를 담고 싶다는 계획이었다. 하윤, 하린, 하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가 우리의 은혜 갚기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수락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할머니 집과 마을을 방문해 생삼둥이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했고 할머니는 어색해하면서도 손주들을 자랑스레 소개했다. 촬영 중 할머니는 이 아이들은 나의 전부여. 부모는 몰라도 내겐 그저 소중한 손주들일 뿐이요라며 눈물을 훔쳤다. 방송이 전파를 타고 나가자 전국적으로 큰 반응이 쏟아졌다. 가슴이 뭉클하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 나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품어주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이 감동 후기와 지원 문의로 가득 찼고 생삼둥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동안 대중매체에서 화제가 되었다. 세 사람은 이 관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여러 후원단체와 힘을 합쳐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고 시골 마을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했다. 할머니께 받았던 사랑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돌려드리자라는 게 그들의 뜻이었다. 언론과 인터뷰하며 셋은 이건 우리가 할머니께 배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자신이 생삼둥이의 생모라는 여인이 기자와 함께 등장한 것이다. 과거 사정이 있어 아이들을 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라는 인터뷰가 신문 한쪽을 장식했다. 이 소식을 본 하윤, 하린, 하영은 경악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생각에 할머니도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삼둥이와 그 여인은 변호사를 동반해 만났다. 그녀는 당시 너무 에어젠 하윤, 하린, 하영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지만 셋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에겐 할머니가 전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할머니는 그런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생삼둥이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삼둥이와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특별한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대기업을 관두고 여행을 하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캐나다 유콘의 오지를 탐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어느 부족의 오모빼 20대 캐나다 자매를 임신시키면서 생기는 파격적이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는 30살이 될 때까지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연구직으로 일했다. 유망한 미래가 보장된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인생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토록 안정적으로 보이던 일상에 권태가 밀려왔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삶의 염증을 느꼈다. 이미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직장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더 늦기 전에 나만의 길을 찾아 떠나고 싶어졌다.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을 정리한 뒤 그는 모험심이 들끓는 대로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남아나 유럽을 간단히 배낭 여행했지만 아직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박민수의 진정 갈망한 것은 조금 더 극한의 환경, 인적이 드문 곳, 미지의 대지를 직접 밟으며 살아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 그의 눈길은 광활하고 혹독한 환경으로 유명한 유콘으로 향했다. 유콘이라 해도 워낙 넓고 나름대로 도시나 철로가 뻗은 곳도 많지만 박민수이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외부와 거의 단절된 원시적 소수민족 공동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했다. 정부 통제나 자연 조건 때문에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뿐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인간이 거의 닿지 않은 땅에 가보고 싶다는 모험가적 열망이었다. 그래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조금씩 공부했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유콘 소규모 탐험, 여행 정보나 경험담을 참고해 출발을 결심했다. 물론 주변에서는 무모하다며 말렸다. 만약 고립되면 어떡하고 사고라도 나면 어찌할 생각이냐고. 그러나 45은 생일이 지난 그에게 두려움은 별로 없었다. 나도 내 인생 한 번이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박민수는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라 밴쿠버를 경유해 화이트호스 쪽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한동안 지내며 현지 여행자나 가이드, 팜 매니아들을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 결과 캐나다 북극권의 가까운 곳에도 희귀한 부족들이 있지만 거긴 접근이 더 힘들고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걸 알았다. 그는 그 중에서도 예전부터 소수민족이 살아왔다는 어느 오지 지대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지도에 거의 표시되지 않은 현지인조차도 거긴 분명 사람이 살긴 해도 교통이 안 좋고 정보가 없어라고 말할 정도의 곳이었다. 그렇게 현지 코디를 구해 험로를 달릴 만한 사륜구동 차량을 준비했고 식량과 방한복, 장비를 꼼꼼히 챙겼다. 프랑스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번역 앱과 필수 표현을 외워 해결 가능하리라 믿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실행만 남았다. 내가 정말 이 오지에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42년간 보통 사람처럼 살아온 내가 이번 한 번쯤은 위험 속에서도 모험을 즐겨보고 싶었다. 그는 화이트호스에서 북서쪽으로 수백 km를 차로 질주했다. 초반에는 포장도로였으나 점차 황량해지고 얼어붙은 듯한 풍광이 펼쳐졌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라 기온이 뚝 떨어지고 길은 얼음 섞인 자갈길로 변했다. 인적이 드물고 간혹 화물차나 마을 트럭 정도나 지나칠 뿐이었다. 하루 종일 달려도 목적지에 가기 어려워 도중 소도시에서 하룻밤 묵었다. 식당에서 서툰 프랑스어로 주문을 하며 나는 저 북서쪽으로 가려는데 괜찮느냐고 물었더니 가게 주인이 거긴 거의 사람이 안 산다. 무슨 일이 있나? 라고 대답했다. 박민수는 여행자다. 그쪽 오지의 문화와 풍경을 보고 싶다고 했고 주인은 맘대로 하라, 조심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틀째 셋째 날을 맞으며 점점 더 오지로 들어갔다.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길을 따라가며 혹시 GPS가 잘 안 잡히면 종이 지도를 보고 감을 잡았다. 이미 생활용 연료나 식량, 방한 용품은 충분히 싣고 왔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날씨 변덕이 걱정됐다. 그래도 이미 출발했으니 멈출 수도 없다. 결국 해질 무렵 차가 울퉁불퉁 눈길에서 미끄러져 푹 빠지고 몇 시간을 버둥거리며 길을 겨우 찾았다. 어둠이 내려 주변이 까맣게 변했을 때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몰았더니 다행히 작고 낡은 목조집 몇 채가 모인 조그만 촌락이 나타났다. 6채쯤 되는 듯했다. 나머지는 어둠에 가려 잘 안 보였다. 박민수는 차를 세우고 서툰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혹시 묵을 곳이 있을까요? 라고 외쳤다.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와 누구야? 어디서 왔어? 라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박민수는 몇 마디 프랑스어와 번역 앱을 섞어 자신이 한국에서 온 여행자이며 하룻밤만 편히 쉬어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이웃을 불렀고 곧 몇 명이 모여서 그를 바라봤다. 박민수는 친절을 기대하기 어려울까 염려했지만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을 마냥 내쫓진 않았다. 중년 여성이 우린 작은 마을이야. 숙소랄 게 없지만 빈방 하나 정도는 있지. 추운 데에 들어와 보게라고 해석되는 듯한 말을 했다. 박민수는 감사하다고 연발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난로에서 따스한 기운이 돌았다. 캐나다식 나무 난로가 있고 벽은 낡았지만 외풍을 어느 정도 차단해 주었다. 그는 다행이라며 주인 가족에게 작은 통과 가져온 한국 과자나 음식을 나눠주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밤 몸은 고단했어도 마음 한편엔 안도감을 느꼈다. 다행히 오늘은 지붕 아래에서 잘 수 있군. 내일날 밝으면 다시 길을 찾아볼까. 박민수는 부글거리는 관심을 품고
이 마을을 내일 둘러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혹시 여기에 소수민족이나 특별한 공동체가 살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밖으로 나왔다. 온 세상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듯했다. 6채 정도의 목조집이 모여 있고 주변엔 잡초나 덤불이 군데군데 보였다. 사람들은 배낭이나 나무더미를 옮기거나 집 앞에서 얼어붙은 길을 치우고 있었다. 박민수는 문 앞에 나온 중년 여인에게 다시 인사를 건넸다. 이번엔 번역 앱을 켜서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마을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었다. 여인은 우린 그냥 테라라고 부르지. 지도에는 없을 거다라고 답했다. 박민수의 마을을 짧게 둘러보는 동안 한 62세 노인이 외지인이냐며 물었고 그는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은 수염이 길고 잔뜩 무장한 겨울 옷차림이었다. 여긴 관광지 아니네. 웬일로라며 호기심 섞인 눈빛이었다. 박민수는 웃으며 여기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혹시 사람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다. 노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사람들과 얘기해 봐야지. 어차피 이곳엔 남는 방 많으니 괜찮을 듯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문득 마을 끝자락쯤에서 젊은 여성 2명이 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캐나다계 백인처럼 보였고 한 명은 금발머리를 비닐로 덮고 다른 한 명은 갈색 머리를 가볍게 묶었다. 둘 다 20대 초중반쯤으로 보였으며 대비되는 머리색이 인상적이었다. 이 마을에서 그나마 젊은 인물이 드물어 박민수는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들이 박민수를 발견하자 잠시 서로 눈을 마주쳤다. 박민수는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를 건넸다. 갈색머리 여성이 수줍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당신은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아나요? 라고 묻는 듯했다. 박민수의 서툰 언어로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고 설명하자 두 여성은 놀랍지만 흥미로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금발 여성은 묵묵히 웃었고 갈색 머리가 짧게 영어로 헬로, 투어리스트라 물었다. 박민수는 야, 스몰 투어리스트는 작은 여행자다 같은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무마했다. 이 마을에 어느 정도 젊은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2자매쯤 되는 젊은 여성이 눈앞에 있으니 박민수도 의아했다. 둘은 누굽니까 하고 묻자 갈색 머리 여성이 자신을 엘렌, 언니는 로라라고 소개했다. 엘렌과 로라, 이름만 들어도 캐나다죠. 박민수는 나는 박민수라며 한국어 발음을 천천히 말했다. 엘렌이 발음하기 힘든지 파크민수라 따라했다가 웃었다. 로라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전날 만난 중년 여인이 엘렌과 로라의 어머니일까 아니면 이웃일까 궁금했지만 길게 묻지는 않았다. 어차피 마을이 작으니 서로 다 아는 사이일 테다. 엘렌은 묘하게 영어 단어를 조금씩 섞어 대화를 시도했다. 어디 가요? 여긴 스테이, 우리 마을 한가해요라고. 박민수는 그냥 구경하고 싶다. 날씨도 춥고 며칠 쉰 뒤 떠날 생각이다라고 했다. 2자매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언니 로라가 서툰 프랑스어로 만약 머물 거면 옆집 방이나 빈집이 있으니 사용해도 된다. 누가 허락만 하면이라며 환대의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는 너희 집이랑 가까운가? 라고 웃으며 되묻자 엘렌이 어쩌면 함께 지내도 하다. 로라가 쿡 찌르며 멈췄다. 그들이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박민수의 직감하길 이 둘이 뭔가 내 대해 긍정적이구나 또는 흥미로워하고 있구나 싶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박민수는 마을 어귀에 있는 대충의 지형을 살폈다. 모두 몇 채가 다지만 뒤편숲과 언덕에 사슴이나 토끼, 늑대 등 야생동물이 있을 법했다. 주민들은 수십 명 남짓이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이고 중장년 남성 몇 명, 그리고 여성과 아이가 좀 있지만 20, 30대 청년층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엘렌과 로라는 그나마 젊은 축이었다. 한편 엘렌이 박민수를 다시 찾아와 집에서 같이 식사할래? 라고 제안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말했지만 대강 초대 의도는 알았다. 박민수는 흔쾌히 응했다. 마을의 수상적인 시선을 생각하면 자매와의 접촉은 허락받은 듯 했다. 그날 저녁 박민수는 자매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다. 예상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목조집이었다. 안에는 난로가 있어 따뜻했고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자매는 간단한 감자, 스튜와 빵, 차를 내놓으며 서로 간단한 대화를 이어갔다. 언니 로라는 금발머리를 뒤로 묶었고 말이 적은 편이지만 묘하게 박민수를 계속 쳐다봤다. 동생 엘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어때요? 도시 커요? 왜 이런 오지까지 왔어요? 박민수는 그냥 모험을 해보고 싶었다. 유콘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보고 싶었고 인생이 짧으니 한번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엘렌과 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긴 정말 깊은 산골이라 겨울엔 고립되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 도시로 떠나니 우리 마을도 사람이 적어졌죠라고 했다. 특히 남자가 거의 남지 않아 결혼이나 가정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민수는 정말? 그럼 당신들은 결혼하거나 마을 밖으로 나갈 계획은 없어요? 라고 묻자 자매는 잠시 멈칫했다. 로라가 우리는 부모님이 예전에 돌아가시고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라며 조용히 말했다. 엘렌은 그래도 언젠가 도시로 가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가서 살 길도 없어요라고 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초라한 식사를 나눴지만 대화는 흥미로웠다. 서로 배경이 너무 달라 사실 명확한 소통은 어려웠지만 마음의 온기가 전해졌다. 특히 엘렌의 활달함과 로라의 조용한 배려는 박민수에게 편안함을 줬다. 식사 후 박민수의 고마워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하자 자매는 민망한 듯 웃으며 별것 아니지만 잘 드셨다니 다행이라 했다. 박민수는 내일도 함께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진 찍거나 자연 구경하거나라고 제안했다. 자매는 기뻐하며 좋아요. 내일 날씨 괜찮으면 우리 인근 숲 쪽으로 가봅시다라며 동의했다. 이어 박민수이 그럼 난 숙소로 돌아갈게요 라고 인사하려 하는데 엘렌이 약간의 눈빛을 교환하더니 굳이 돌아갈 필요 없지 않나요? 여기 빈 방이 있는데 제안했다. 박민수는 당황해 그게 괜찮아요? 내가 민폐가 아닐까라고 했지만 자매는 괜찮다고 했다. 언니로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 쓰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도 편하잖아요. 박민수는 이상하게 느꼈다지만 자매가 이렇게 적극적이면 거절하기도 미안해 수락했다. 자매는 방을 준비해 주었고 박민수는 감사 인사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인 사건임을 예감했다. 다음 며칠 박민수는 자매와 함께 지내며 작은 모험을 즐겼다. 마을 근처 숲과 계곡, 그들의 밭이나 가축, 우리가 있는 곳을 둘러보았다. 동네 사람들도 초반 경계하던 태도를 풀고 그가 자매와 어울리는 모습을 응시했다. 중장년 남성은 별말 없이 흥미로운 듯 보며 노인 여성들도 수근거리며 젊은 남자가 왔다며 웃었다. 박민수이 조금씩 프랑스어를 늘려가며 대화하려 노력하니 로라도 영어나 몸짓을 보태 소통이 수월해졌다. 자연히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됐다. 밤에는 2살 터울의 친자매였으며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할머니도 얼마 전 돌아가셨다. 형제 중 남자 형제가 있었으나 군 복무 후 도시로 떠나 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마을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남성 인구가 줄어 젊은 여성들만 남아있다고 한다. 박민수는 가끔 그런 결혼이나 연애에는 같은 질문을 하려다 자매가 살짝 곤란해 하는 듯해 말을 삼갔다. 자매는 알게 모르게 박민수에게 친밀함을 표시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대화하다. 엘렌이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박민수를 쳐다보곤 했다. 예를 들면 나 도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한국 같은 곳은 어떨까? 라고 물었고
박민숙은 당연히 번호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라며 설명하면 자매는 와, 우린 상상도 못해라며 감탄했다. 그들과 지내다 보니 나이가 달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마을 안에서 박민수에게 의존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가령 엘렌이 나무를 패려다 힘들어하면 박민수이 대신 해주었고 가축 먹이를 나를 때도 박민수이 앞장섰다. 밤에는 정말 든든해. 우리 마을에 이런 남자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자주 말했다. 박민수는 웃으며 나는 그냥 여행자로 왔는데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하루는 자매가 박민수 혹시 더 오래 여기 머무르면 어때요? 우리도 당신이랑 있으면 안정된다고 느껴요. 마을도 마음을 열고 있거든요. 라고 물었다. 박민수는 망설였다. 일단 예정은 없지만 나도 여기 좋아서 조금 더 있을 생각은 있다. 근데 내가 평생 남을 수 있을까? 자매는 글쎄 우리의 풍습이라는 게 있긴 한데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박민수는 무언가 있음을 느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머지않아 들려줄 것 같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며 박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조금씩 감지했다. 주민 대다수가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 많았고 남성 중 젊은 층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유를 묻자 간단했다. 군 복무, 도시 취업으로 남성이 떠나면 대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남아있는 건 노년 남성 몇 혹은 몸이 불편한 경우, 자연히 결혼도 어렵고 가문 유지를 위해 여성들끼리 지내는 형국이 많았다. 자매가 어느 날 밤 조용히 박민수에게 얘기를 꺼냈다. 로라이 먼저 우리 마을은 남자가 부족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드물게 외부에서 남자가 오면 아이를 얻으려고 한다고 했다. 엘렌도 혹시 황당하겠지만 우린 당신이 왔을 때부터 이 마을을 살릴 희망이라 생각했어라고 고백했다. 박민수는 심장이 철렁했다. 예감이 맞아 떨어진 순간이었다. 로라이 이어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선 정말 간절하다. 우리와 함께 아이를 낳아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다. 박민수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설마 했던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다. 윤리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이 마을에선 자연스러운 행위인 듯했다. 특히 엘렌이 아이가 생겨 마을이 이어지면 우린 둘 다 당신을 사랑하겠다. 남아주면 너무 좋고 떠나더라도 우리를 원망 말아 달라고 했다. 박민수는 2명 모두 하라는 의문이 생겼다. 지금 두 사람이 동시에 내 아이를 낳길 원한다는 거야? 라고 되묻자 자매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아이를 낳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 자체가 귀하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 풍습에선 외부 남자가 남아주면 환영이고 떠나도 탓하지 않아. 대신 아이만 남겨주면 우린 그 아이로 가문을 잇는다라고 했다. 이게 21세기에 가능할까? 박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으론 호기심과 열정이 들끓고 다른 한편으론 책임감과 윤리적 고민이 밀려왔다. 자매가 자신을 정말 필요로 한다니 그동안 보여준 호의와 따스함이 여기에 목적이 있었나 싶어 씁쓸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자매는 한 번도 박민수에게 거짓으로 대하지 않은 듯했다.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고 남성 인구가 부족해 외부 남성에게 기대는 건 마을의 현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박민수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눈치였다. 몇 날 밤을 더 고민한 끝에 박민수는 자매에게 솔직히 의사를 전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도 여러분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나이는 많지만 만약 아이를 낳아주는 게 여러분 가문과 마을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저는 여기서 평생 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 돌아가야 할 일도 있고. 자매는 예상했는지 당신이 남아주면 좋겠지만 떠나도 괜찮아. 그건 나중에 결정해도 되라고 했다. 그렇게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마을에선 외부 남성과 아이를 맺는 작은 의식이 있다 했다. 마치 결혼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승인하는 절차였다. 로라의 의식은 간단해.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장로가 축복해주면 끝이야.
그 후엔 즈든 우리가 한 집에서 지내며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교류하면 되라며 얼굴을 붉혔다. 엘렌은 둘 다 임신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축복이라며 활짝 웃었다. 박민수은 두 여성과 동시에 아이를 낳는다는 설정이 낯설었지만 이미 결심을 한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자매는 우리끼리 싸우거나 질투할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원래 사이가 좋으니까라며 안심시켰다. 박민수는 일단 그들의 문화를 믿고 가보기로 했다. 며칠 후 마을 중앙에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주민 24명 남짓이 둥글게 둘러앉았다. 자매는 전통스러운 긴 옷에 꽃장식을 달고 박민수는 임시로 빌린 캐나다식 털옷을 입었다. 장로격인 노인이 프랑스어와 부조어를 섞어 짧은 의식을 치렀고 자매와 박민수의 술잔을 교환했다. 사람들은 소박한 박수와 미소로 축하했다. 이제 이방인이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 아이를 전해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말이 나왔다. 의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곧 흩어졌고 자매는 박민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쑥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빛이었다. 박민수도 심장이 폭주했다. 한 남성이 두 자매와 함께 살며 아이를 낳으려 시도한다니 현실감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들의 새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다. 자매와 박민수의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며 때론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때론 함께 식사를 나눴다. 밤이 되면 엘렌과 교감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로라와 시간을 보냈다. 두 자매 사이에 질투나 갈등이 있을까 걱정했으나 서로 거리를 조절하며 평온히 진행됐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고 남성이 부족한 마을 상황에서 이런 다중관계는 드물어도 완전히 낯설진 않다고 했다. 동거가 한 달 반가량 지나자 세 사람은 꽤나 자연스럽게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이면 엘렌이나 로라가 간단히 음식 준비를 하고 박민수는 물을 길어오거나 장작을 패고 낮에는 각자 마을 일을 거들고 밤이면 세 명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고 친밀한 교감을 나눴다. 로라도 번갈아 박민수와 애정 행위를 하며 임신 확률을 높이려 노력했다. 이 마을에선 아이가 생겨야 한다는 관점이 너무 당연해. 마을 여성들이 가끔 소식이 있나라며 물었다. 자매는 미소로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 답했다. 박민수는 살짝 부담되기도 했지만 자매가 무리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 생기겠지라며 달랬다. 실제로 20대 여성들이니 확률상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었다. 박민수는 자기 나이 때문에 정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매의 따뜻함과 애정이 충분히 이를 보완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유코노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집안에서만큼은 뜨거운 온기가 맴돌았다. 한편 박민수의 머릿속엔 늘 만약 진짜 아이가 생긴다면 어쩔 것인가? 나는 영원히 여기 남을까? 아니면 돌아갈까 하는 의문이 떠돌았다. 자매도 이 점을 궁금해했지만 당장은 아이 임신이 최우선이라며 때를 미루고 있었다. 마을 어른들도 나중에 선택할 문제다. 일단 아이가 생기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어느 날 장작을 구하러 언덕을 올라가던 박민수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얼어붙은 땅이었고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지만 꽤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뻔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 큰 부상은 면했지만 갈비뼈 쪽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다쳐 걷기가 힘들었다. 혼자 앓는 중 마을 청년 한 명이 발견해 박민수를 부축해 데려왔다. 자매는 사색이 돼 울먹이며 괜찮아? 크게 다친 거 아니야? 라고 안절부절 못했다. 박민수는 걱정 마. 뼈가 부러지진 않은 듯해라며 진정시켰다. 마을 노파가 간단히 살펴보니 타박상이 심해 며칠은 누워 쉬어야 한단다. 자매는 번갈아 찜질을 해주고 따뜻한 수프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박민수는 자매의 헌신적 태도에 다시금 감동했다. 이런 오지에서 지내며 내가 갑자기 다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나 나를 보살펴준다니?
자매는 당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존재인데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지라고 했다. 특히 로라이 침착하게 간호를 맡았고 엘렌은 농담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들 덕에 박민수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뒤 박민수는 자매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됐다. 동시에 자매도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정말 아기 낳기 전에 큰일 날 뻔이라며 울먹였다. 이 경험이 세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아픔이 어느 정도 가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먼저 로라이 이상 증세를 느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식욕이 변했다. 자매가 장난스럽게 임신이야? 라고 했지만 웃고 넘기기엔 심상치 않았다. 며칠 더 지켜보니 생리도 늦어지고 이 마을 전통대로 노파가 배를 만져보며 아마 임신할 거다라고 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이 들썩였다. 진짜 아이가 생겼어라며 환호했고 로라는 담담하게 박민수 덕분이야라며 포근히 배를 감싸 안았다. 박민수는 충격적인 기쁨에 또 한 번 멍해졌다.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 42년 넘게 살면서 결혼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얻다니. 로라는 조용히 박민수 손을 잡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라고 조용히 말해 가슴이 뭉클했다. 불과 일주일 반 지나 엘렌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설마 둘 다 동시에라며 웃었지만 이번에도 노파가 너도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렸다. 다시금 마을이 요동쳤다. 두 자매가 동시에 아이를 라는 흥분이 번졌다. 이 마을에서 이런 일이 드물게나마 예전에도 있었다고 한 남자가 여러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주는 건 남성이 워낙 귀하니 자연스러운 문화다. 박민수는 2배의 충격과 기쁨을 안았다. 40대 중반 이후라 아이 못 낳을 수도 있다고 즐겁 짐작했는데 자연의 힘은 대단했다. 로라도 서로 포옹하며 어머 우리 둘 다 임신이야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현실은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마을에선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고령화로 쇠퇴 중인 마을에 갑자기 새로운 생명 2명이 생긴 셈이니 자매와 박민수는 그날 밤 술 아닌 차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했다. 엘렌이 이제 걱정 있어. 당신이 떠나면 어쩌나. 우린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라고 했고 로라도 가능하면 남아줬으면 해. 적어도 아이가 자랄 때까지니라 했다. 박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당분간은 떠날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출산 후에도 좀 지켜보고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는 여기 있을게요. 라고 답했다. 자매는 환호했다. 자매가 임신 중반으로 접어들자 변화가 본격화됐다. 배가 부풀고 입덧을 하거나 몸이 무거워져 일도 크게 줄여야 했다. 그럼에도 마을에 특별한 의료 시설이 없어 간단한 건강관리는 자력으로 해야 했다. 노파가 허브나 민간요법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 박민수는 만약 도시로 한번 나가서 병원을 방문할까? 라고 제안했지만 자매는 길이 험하고 비용이 없어 부담된다 했다. 둘 다 옛날부터 마을에서 다들 이런 식으로 출산해 왔으니 괜찮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박민수는 책임감을 느껴 자매가 힘들어 보이면 최대한 돌보았다. 안마나 영양식 준비 등 캐나다 음식 재료를 구하기 어렵지만 사소한 요리라도 영양과 정성 있게 만들어주려 노력했다. 마을 사람들도 돕긴 했지만 큰 기대는 어려웠다. 결국 박민수와 자매가 주축이 되어 서로 지지했다. 마을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라며 행복해 했다. 여러분, 박민수와 엘렌, 로라의 파격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께도 특별한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